새벽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다. 경석은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이불의 감촉이 차갑다. 아, 맞다. 정희는 이제 옆에 없지. 그는 쑤시는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70년을 함께 산 아내 정희가 요양병원으로 떠난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집안은 정적 그 자체였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괴종시계만이 똑딱 소리를 내며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경석은 돋보기를 찾아 쓰고 부엌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겠지만 지금은 정희가 미리 얼려두고 간 사골국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뿐이었다. 정희야, 나 일어났다. 허공에 던지는 인사는 매일 아침의 의식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식탁 의자에 앉아 달력을 보았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 정희를 보러 가는 날이다. 정희는 기억의 도둑을 맞았다.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었고 다음에는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한 경석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누구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경석은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50살에 얻은 손녀딸 결혼식에서도 정희는 경석의 손을 잡으며 아저씨, 우리 손녀 예쁘죠? 라고 물었다. 경석은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경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정희를 위해 편지를 쓰고 그들이 젊은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인화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정희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지만 경석의 사랑은 그 좁아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경석은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다. 정희가 제일 좋아하던 감색 체크무늬 남방이다. 그는 정원에 나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수선화 한 송이를 꺾었다. 정희는 수선화를 닮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경석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1960년대 가난했던 신혼시절. 단칸방에서 전구 하나 밑에 두고 서로의 손을 잡고 꼭 호강시켜줄게라고 약속했던 날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도록 물수건을 짜던 정희의 구분 등.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정작 그 기억을 공유할 단 한 사람은 기억의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 병원 면회실에 앉아있는 정희는 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하얀 환자복이 너무 커서 마치 옷 속에 파묻힌 것 같았다. 정희야, 나 왔다. 정희가 멍하니 창밖을 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에 경석은 없었다. 어머, 수선하네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호칭이 가슴뼈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경석은 허어 웃으며 꽃을 건넸다. 그래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길래 가져왔소. 경석은 정희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았다. 평생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그는 그 손등에 얼굴을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대신 준비해온 앨범을 펼쳤다. 이거 봐요. 이게 우리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 이때 정말 예뻤는데. 정희는 사진 속 젊은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이 여자 참 행복해 보이네요.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군가요? 눈매가 무서워요. 하하, 무섭긴요. 이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놀랄걸요? 매일 밤 당신 발을 씻겨주고 맛있는 건 무조건 당신 입에 먼저 넣어주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 정희의 눈에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생기가 돌았다. 그녀가 경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직이 속삭였다. 경석씨? 경석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앨범을 넘기던 손이 떨렸다. 그래, 정희야. 나야. 나 기억나? 하지만 생기는 연기처럼 금세 흩어졌다. 정희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갸우뚱했다. 경석 씨가 누구죠? 아, 제 아들 이름인가요? 경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희가 갑자기 경석의 옷깃을 잡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었다. 이거 아까 간호사 선생님 몰래 썼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적어둬야 할 것 같아서. 경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펼쳤다. 핏돌핏돌한 글씨,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마른 흔적.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찾아오는 눈매가 선한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잊더라도 당신이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 마음은 내 가슴이 기억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먼저 기다릴게요. 경석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정희는 당황한 듯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왜 울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꽃이 시들잖아요. 경석은 정희를 품에 꼭 안았다. 그녀의 몸에선 소독약 냄새와 약한 분내, 그리고 그가 평생 사랑했던 정희만의 냄새가 났다. 비록 그녀의 머릿속에선 자신이 지워졌을지언정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경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정희가 준 쪽지를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정희가 아끼던 화초들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비록 그녀가 이 정원을 다시 걷지 못할지라도 그는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둘 생각이었다. 언젠가 그녀의 기억이 기적처럼 돌아오는 날, 혹은 그가 그녀의 곁으로 아주 떠나는 날, 이 정원이 그들의 찬란했던 생을 증명해 주길 바라며 거실의 괴종시계는 여전히 똑딱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잊게 만들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조차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 빛을 발한다. 경석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정희야, 오늘도 당신은 참 예뻤다. 내일 또 만나자. 달빛이 창가를 타고 들어와 노부부의 오래된 사진첩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았고 경석의 사랑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희가 요양병원의 흰 벽을 뒤로하고 대문을 들어서던 날, 마당의 수선화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노란 꽃잎을 바르르 떨며 반겼다. 경석은 아내의 짐가방을 내려놓고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70년을 산 집이었지만 기억을 잃었다 되찾은 이에게 집은 어제 본 풍경이자 100년 전의 꿈처럼 묘한 이질감을 주었다. 경석 씨, 저기 장독대 옆에 내가 심어둔 상추는 다 어디 갔어? 정희가 텃밭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경석은 그 질문이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정희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는 상추를 돌볼 겨를이 없어 밭을 묵혀두었기 때문이다. 당신 없는데 나 혼자 그걸 무슨 맛으로 먹나. 그냥 다 뽑아버렸지. 이제 당신 왔으니까 다시 심자고. 정희는 거실로 들어와 손때 묻은 가구들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자개장 위에 놓인 가족사진, 모서리가 다른 텔레비전, 그리고 70년대의 할부로 샀던 커다란 괴종시계. 시계는 여전히 똑딱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다. 정희는 그 시계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가 기억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심장 소리처럼 들려오던 이정표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처음부터 이토록 단단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보릿고개보다 무서운 가난이 전국을 덮쳤을 때 경석과 정희는 갓 결혼한 풋내기 부부였다. 경석은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날랐고 정희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았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경석은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돌아왔다. 약 한 첩 살 돈이 없어 끙끙 앓는 남편을 보며 정희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한참 뒤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묻지 말고 드셔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나중에야 알았다. 정희가 자신의 길고 검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는 것을. 경석은 그날 밤 식어가는 설렁탕 국물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했다. 이 여자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이 여자의 눈에 눈물 고이게 하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노라고. 세월은 그 맹세를 지키게 해주었다.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작은 집 한 칸을 장만하고 마침내 정원 있는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경석은 정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노년을 시샘하듯 기억의 도둑이 찾아왔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째 평화롭던 일상에 다시 어둠이 드리웠다. 치매라는 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번 맑아졌던 정신은 저녁 무렵 일몰중후군과 함께 다시 흐릿해지곤 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남의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정희가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경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적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병만은 다시 그녀의 눈동자에 안개를 뿌리고 있었다. 정희야, 나 경석이야. 정신 차려봐. 방금 전까지 나랑 상추 심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 경석 씨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 우리 남편은 지금 돈 벌러 중동에 갔단 말이야. 정희는 1970년대의 어느 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석을 집 밖으로 밀어냈다. 경석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 섰다. 야속한 달빛만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수선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 향기조차 고통이었다. 경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서서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 동백 아가씨를 나직이 부르기 시작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창문 너머로 정희의 오열 소리가 들렸다. 경석은 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잠에서 깬 듯한 눈을 한 정희가 밖으로 나왔다. 경석씨?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감기 걸리게. 그녀는 다시 돌아와 있었다. 경석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지독한 반복이었다. 하지만 경석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10번을 잊으면 자신은 11번 그녀를 찾아내면 그만이었다. 경석은 집안 곳곳에 기억의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에는 큰 글씨로 이 남자는 당신의 남편 김경석입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 붙였다. 화장실 문에는 세수하는 곳, 거실 벽에는 우리가 함께한 7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순서대로 붙여두었다. 어느 날은 정희가 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물었다. 우리 참 많이도 웃었네요. 근데 왜 내 머릿속은 자꾸 하얘질까요? 당신 마음 아프게.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 내 머릿속에 우리 둘 몫의 기억을 다 넣어뒀으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보고 웃어주면 돼. 바보 같은 사람. 내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려고. 정희는 경석의 검버섯 핀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본능이 하는 사랑이었다. 봄이 깊어지고 수선화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집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시절의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휠체어를 밀며 모래사장을 걷는 경석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표정은 소년처럼 밝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가 말했다. 경석씨, 내 정신이 아주 맑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석은 휠체어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내의 눈을 맞췄다. 나중에 내가 당신을 아예 못 알아보는 날이 와도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요. 내 머리는 당신을 잊어도 내 영혼은 아마 당신 곁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을 거야. 당신이 불러주던 그 노래들, 그 따뜻한 손길. 그거면 충분해요. 경석은 정희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외쳤다. 정희야, 사랑한다. 다음 세상에서도 내가 먼저 너 찾으러 갈게. 바닷바람에 섞인 노부부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것은 슬픈 작별의 예고가 아니라 영원한 결합에 대한 선언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정희의 기억은 여전히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했지만 경석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기억을 잃으면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자기소개를 했고, 그녀가 기억을 되찾으면 오래된 전우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마당의 괴종식에는 이제 낡아 가끔 시간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경석은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눈동자에 머무는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경석은 정원에 물을 준다. 수서나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다. 정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런 경석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비록 내일 아침 그녀가 다시 그를 누구냐고 물을지라도 경석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 당신을 평생 짝사랑하는 사람이야. 노을이 지는 정원, 시계 바늘은 천천히 움직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었다. 정희가 집으로 돌아오고 한 달 뒤 도시에 살던 아들 명훈과 딸 지영이 집을 찾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장본인들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자식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어색함이 교차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또 그때처럼 사람 못 알아보고 소리 지르시면 어떡하려고. 지영이 걱정스레 묻자 부엌에서 사과를 깎던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지영아, 너 오느라 고생했다. 명훈이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니? 회사 일이 힘들어? 자식들은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이름조차 잊어 아줌마, 아저씨라 부르던 어머니가 예전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명훈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다. 내가 잠시 긴 잠을 잤던 거야. 내 아버지가 그 잠에서 나를 깨우느라 고생이 많았지. 너희 원망 안 한다. 그저 이렇게 다시 얼굴 보니 참 좋구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다. 경석은 자식들에게 당부했다. 어머니의 기억이 다시 흐려지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그저 그때는 처음 만난 손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면 된다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앞에 비로소 효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달았다. 마을에 봄꽃이 만개했을 때 마을 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열렸다. 경석은 정희에게 가장 고운 연분홍색 한복을 입혔다. 경석씨, 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 당신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데 쳐다보는 게 당연하지. 오늘 나랑 춤 한번 춰야 해. 잔칫날 밴드의 경쾌한 음악이 흐르자 경석은 정희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침에 걸린 정희 댁이 돌아왔다는 소문에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경석은 정희의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스텝을 밟았다. 70년 전 마을 잔치에서 몰래 눈을 맞추던 그 시절처럼 가슴이 뛰었다. 정희야, 나랑 사귀어줘서 고맙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영감님.
그냥 오늘 당신이 너무 예뻐서. 두 사람의 춤사위는 느릿했지만 우아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견뎌온 모진 풍파를 위로하는 몸짓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잔치마당은 이내 눈물과 웃음이 섞인 감동의 장이 되었다. 경석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다. 정희가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써내려간 기억 일기였다. 거기엔 정희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냈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X년 5월 10일 정희가 오늘 아침 나를 보고 여보라고 불렀다. 석 달 만이다. 그 한마디에 지난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설령 내일 다시 나를 잊는다 해도 오늘의 이 여보 소리 하나면 나는 평생을 버틸 수 있다. 그때 정희가 등 뒤에서 경석을 안았다. 무슨 글을 그렇게 열심히 써요? 내 흉 보는 거 아냐? 당신 흉 볼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만 적고 있지.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경석씨, 나 사실 무서워요. 언젠가 정말로 당신을 영영 잊게 될까봐. 그때가 오면 나 그냥 예쁘게 잠들게 해줘요. 경석은 펜을 놓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잊으면 내가 매일 아침 당신한테 다시 프로포즈 할 건데 그럼 우린 매일매일이 신혼하냐? 얼마나 좋아. 정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경석의 긍정적인 마음이 정희의 불안을 씻겨주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솟아나가 몇 번이나 지고 피었다. 이제 두 사람의 머리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했고 걸음걸이는 더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고즈넉한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정희는 경석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경석씨, 나 졸려요. 시계 소리가 자장가 같네. 그래, 한숨 자. 내가 옆에 있을게. 경석은 정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괴종시계의 시계 바늘이 똑딱 소리를 내며 그들의 시간을 축복하고 있었다. 정희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경석 역시 지그시 눈을 감았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다. 지능은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통해 쌓아온 두 사람의 공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집안의 낡은 가구에, 정원의 흙 속에, 그리고 서로의 피부결에 새겨져 있었다. 잠결에 정희가 나직이 읊조렸다. 사랑해요, 경석씨. 경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꿈속에서도 두 사람은 아마 청년 시절의 그 푸르른 들판을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